오늘 주제가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디지털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한 적 없으세요? 뭐 들으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공부한 건가? 뭐 음악을 들으면서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부모님들이 너 네. 왜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 예, 음. 그런 경험이 있냐 하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때 야자할 때 그렇게 몰래 듣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어폰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래갖고 야자 시간에 그리고 막 라디오 듣고 좋아하는 음악 녹음해서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좀 다른데, 뭐 X세대나 또는 뭐 M세대나 막 이런 사람들은 부모하고 굳이 공부하면서 갈등이 뭐였냐면 라디오 이렇게 이어폰 꽂으면서 공부하는 이런 게 이제 갈등이었거든요. 음. 지금은 뭐가 갈등이냐면 공부하면서 스마트폰 만지는 게 이제 갈등인 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갈등이란 게 생겼거든요. 음,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했던 그게 있어서 그런지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데 공부할 때 옆에 핸드폰 갖고 있는 건 조금 거슬리는 건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더 원활해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부족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장점이 더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대면 관계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소극적이고 그러신 분도 이 미디어 안에서는 조금 활발하게 자기의 주장도 좀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내 내면에 내가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글로 이렇게 보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좀 장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조금 이게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들어서 더 이렇게 드는 생각인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들어오는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아이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AI를 달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제 곧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라 1대4, 1대 뭐 플러스 알파까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말씀하신 거 봤는데 유치원 선생님인데 뭐 이렇게 안내장 하나를 보내고 나면 요즘은 진짜 소통이 제일 안 되고 이 의사를 떠나서 단어에 대한 거나 이게 너무 이렇게 문해하다고 해야 되나요? 문해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막 소위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의 전화 오는 학부모들이 많대요. 그런 걸로 봐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파괴된 문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단어를 줄인다던가 막 이상한 다른 말로 변형된 것이 많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들끼리 대화에서도 그런 말들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가까이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 저로서도 이제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가장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그 연령대가 어딘지 아세요? 30대요? 1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가 아닐까요? 맞아요. 20대가 1등이에요. 그 다음은요? 네요. 30대가 2등이고, 그 다음에 10대가 1등이라고 하거든요. 음. 가장 이제 보급이 안 된 데가 이제 아무래도 60대 이상인 분들은 뭐 효도폰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굳이 막 뭐 스마트폰 해가지고 다기능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렴하게 옛날식으로 뭐 접이폰도 쓰고 뭐 이러는데 10대가 3등이거든요. 티네이저들이 97.8%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거의 모든 걸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뭐 영상 찍어서 그 안에서 편집하고 또 게임하는 것도 화면 캡처해가지고 바로 막 그거 거기다 또 이쁘게 그 자막 넣어가지고 막 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스마트폰이 뭡니까? 분신이요.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요? 아니, 아, 업무상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업무적인 것에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무할 때 고짐, 서류도 주고받는 걸 다 톡이나 뭐 메일로 하고 하니까 편하잖아요, 확인하기도. 네. 그래서 뭐 전화 통화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부분을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업무 외 시간에는요? 업무 외 시간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또 핸드폰을 가졌어야죠. 이게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 스마트폰 가지고 뭘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채팅하고 메신저를 제일 많이 쓴다고 나왔고요. 당연히 이제 전화기니까 음성이나 영상 통화가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카톡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검색 기능 많이 쓰고 게임 쓰고 음악 감상 그다음에 SNS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 조사가 아니라 좀 몇 년 지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유튜브 그죠? 그런 거 많이 볼 거고 SNS 많이 할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전화하고 이런 거 말고 특별히 더 활용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주로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갖고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그냥 단순 기능으로만 쓰시나요? 아니면 특별히 많이 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검색 기능, 뭐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기능을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뉴스를 들었거나 밖에서 뭐 어떤 주저했을 때 몰랐을 때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궁금한 거에서 궁금한 걸 떠나서 거기서 좀 바로 찾아보는 스타일이어서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즉각적으로 좀 찾아보는데 그럴 때 조금 많이 이게 이런 뜻이었고 이런 데가 또 있었고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니까 조금 그런 기능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저는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뭐 사회나 가족이나 소통 기구인 것 같아요. 뭐든 하물며 뭐 직장에서 예약 같은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대중적인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직원들하고의 소통 그리고 가족들하고의 긴급한 어쨌든 이 스마트폰은 참 없어서는 안 될, 옆에 없으면 뭔가 뭐 안 될 것 같은 스마트폰이 뭐 꺼져 있거나 이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희 모든 생활을 연결시켜주는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온갖 그 정보가 다 담기잖아요. 내가 간 뭐 장소라든지 네, 또는 뭐 언제 거기 갔는지 이런 것까지 싹 다 네,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범죄자들이 제일 먼저 털리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통신 기록. 그거 딱 보면은 이제 빼박인 거죠. 물론 뭐 집에다 놔두고 예? 몸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하고 자기는 거의 뭐 일체식으로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상담이 부적절한 이성관계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들키냐면 스마트폰에서 들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문자 남아 있고 사진 남아 있고 뭐 통화 내용 남아 있고 또 구글에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알죠? 예, 타임라인.
그래서 내가 어느 식당에 갔다 오면 그 식당 어땠어요? 하고 이렇게 저기 별점 주는 거 이런 거 뜨는 게 뭐냐면 그 위치를 구글이 딱 이렇게 기억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 기록에 남거든요. 동선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세상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스마트폰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제일 많이 답변하는 게 아무 어떤 장소에서든지 인터넷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쓴다. 그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여유 시간에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 뭐 식당 같은 데도 혼자 밥 먹으러 가서 심심하면 TV 보는 게 아니라 다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자기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유선 인터넷 할 수 없어가지고 스마트폰 쓴다. 또 뭐 주변 사람들이 쓰니까 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업, 뭐 업무상 필요해서 쓴다. 뭐 이렇게 이제 동기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거는 문명의 이기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손잡이 없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진짜 인터넷 시대는 어느 곳이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해서 쓴다라는 얘기가 진짜 그런 게 아무래도 옛날 같으면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차를 신호를 기다린다고 앞에 딱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쭉 앉았는데 다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도 예전 그래요?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누군가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하고 있으면 이게 좀 어색해서라도 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어색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옛날처럼 그냥 폰이 전화기만 되는 상황이면 이게 우리가 기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막 기억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될 일들도 이제는 그냥 핸드폰에다가 그냥 입력하고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더 접근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안 봐도 될 부분까지 보게 되는 것 같고 조금만 시간이 나도 그냥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터치를 해서 뭐 정 아니면 유튜브라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여유 시간이 생겨도 이게 자꾸 글로 가버리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시간이 짧게라도 생기면 이게 다 그냥 유튜브 아니면 게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점점점 활용도가 넓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 노는 게 더 재밌어지니까 주로 그렇게 놀게 되고 그게 아이들끼리 모여 있어도 폰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맞대고 폰 속에 이렇게 있어 얘기를 하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는 애들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그런 앱이 있대요. 엄마들이, 하여간 부모들이 그 아이의 그 스마트폰 뭐 락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뭘 쓰는지를 다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깔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그러지만 중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좀 사춘기 오면서 반항 내지는 저항적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억압하거나 통제하려 그러면 잘 안 따르려 그러잖아요. 왜 내 거 터치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갈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하나를 놔두고도.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부모하고 소통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요인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욕구를만, 아이는 아이들의 욕구를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듣거나 보지 않는지. 제가 아까 좀 들어오기 전에 논문 하나 잠깐 살짝 봤던 거 중에 네. 이 10대하고 이제 10대 부모님들이 대부분 40대, 50대 그 연령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논문 안에서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갈등 사이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핸드폰을 쓰는 사용의 빈도가 그게 비슷하긴 해도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사용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갈등의 요소는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 차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회 속에서 이해 활동과 우리가 온라인 사회에서의
이후 활동이 이렇게 똑같지 않다. 일치성을 보여야 되는데 온라인사에서는 수평적이고 좀 개방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수용적으로 하나 그 모습이 오프라인 속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쓰는 그런 앱들이 쓰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더 조금 강압적으로 나가고, 이해도가 좀 떨어지니까 조금 강압적이고, 그리고 좀 통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경향성도 있다, 그렇게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약간 내가 쓰는 건 필요해서 쓰니까 이해하는데 남들이 쓰는 거는 꼭 저런 게 꼭 굳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약간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이해도를 조금 높이면, 그런 부분에서 또 의사소통을 조금 하고, 엄마 난 이래서 이게 필요해. 그래, 그거는 왜 필요한지 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면, 조금 더 의사소통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30대, 40대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쓴 거고, 지금 10대 아이들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나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0대 때부터 썼다면 10대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나이 10대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저러다가 스마트폰 중독되는 거 아니야? 또 저거 갖고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요즘은 선정적인 거, 그런 것들도 아무리 필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100%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부모들 세대의 노파심이 이제 통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진짜 유튜브를 봐도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다,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뭐가 계속 최신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은 좀 자극적인 문구 한 번쯤 이거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왜냐면 그게 거기를 클릭해서 본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자극적인 좀 장면, 재밌어 보이는 장면, 좀 흥미롭게 관심 있게 좀 문구나 그렇게 화면에 영상이 좀 올라오면 보다가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클릭해서 보거나, 아니면 진짜 정주행을 할 정도로 보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좀 아이들한테는, 좀 인지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그런 조금 자극적인 화면, 자극적인 문구,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력은 끼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절제, 억제, 19금 그런 거는 있긴 한데, 그런 거 아니어도 좀 범죄에 노출돼, 저런 범죄가 있었나? 한 번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거리도 많이 영상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은 많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 가게에 그 머리 자르러 오는 애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할아버지하고 계속 머리 깎으러 오는데, 인생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겼거든요. 근데 그 애가 이제 커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너 지금도 인생이 힘드니? 하니까, 그럼요. 7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스케줄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애들이 거의 다 이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이나마. 그게 또 욕심이잖아. 엄마들의 욕심이잖아요. 애를 남들한테 그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뺑뺑이 학원 다 뺑뺑이 돌리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해할 때는, 애들도 어딘가 옛날에는 우리 때까지만 해도 나가서 물놀이하고 뻘차고 공치기 하고 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 애들은 일절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스마트폰만이 애들하고 게임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본인이 스트레스를 게임을 통해서만 또 해소를 하고 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스마트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아이들이 오히려 방어 기제가 말하자면 공격 기제를 더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엄마가 좀 더 현명하게 아이들이 눈높이나 아이들이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절제 생활을 좀 절제하고 공부와 게임과 휴식과 뭐 이런 걸 좀 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우리 가게 와서 말했던 애처럼 인생이 너무 참 힘들어요. 6시 반에 이제 무조건 기상해야 되고 7시엔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7살짜리가 인생이 힘들다는 말을 하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엄마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아이하고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을 줄 때부터 어떻게 약속을 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초등학생은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은 하루에 뭐 15분? 중학생은 1시간 뭐 50분? 뭐 40분 이 정도로 좋다고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애들하고 소통하고 뭐 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게임 시간은 그렇게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준수하거나 했을 때 성과를 뭐 애가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답례를 엄마가 해준다는 뭐 칭찬을 해주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좀 플러스 추가하면은 지금 아이들한테 뭔 시간을 주고 또는 몇 시간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모님도 같이 그렇게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시간을 부모님도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공부하고 핸드폰 안 하는데 엄마는 왜 핸드폰 보고 있어? 그렇게 애들은 분명히 공평성에 대해서 따질 수 있어요. 그럼 엄마는 할 일이 많으니까, 엄마는 어르니까, 그거는 너무 핑계 아닌 핑계니까, 아이한테 공부시켜놓고,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게임하시고 하시는데, 아이가 핸드폰을 씻고 있는 시간만큼은 엄마도 같이 함께 핸드폰을 씌워주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도 선생님들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이러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우리 부모님은 하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해요? 라는 불만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못하게 할 때 부모님도 같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안 쓰게 하는 게 정말 좀 더 현명하게 아이들의 미디어나 이런 사용 습관을 조절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요. 그리고 애들이 코로나 세대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가서 수업을 보내었으면 얘네는 수업도 컴퓨터로 하고 다 컴퓨터로 해서 이 컴퓨터, 핸드폰이랑 떼어놓을 수가 없는 세대들이라서 오히려 이게 없으면 얘네는 진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봤었거든요. 그리고 내 몸이에요, 내 신체예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봐서 부모님이 좀 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관련해서 아이들도 물론 그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부모들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청소년들은 좀 그런데 아동 상담할 때 보면 일부러 제가 지금은 스마트폰 할 시간이야 하면서 이렇게 너 게임 뭐 하니? 무슨 앱 많이 쓰니?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학교 들어가서 아이를 만나면
등교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반납했다가 막 받은 다음에 상담실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무슨 뭐 카톡 같은 것도 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뭐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시간을 조금 주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거든요. 얘가 어떤 것들을 주로 보는지. 그러면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10분, 15분 이렇게 좀 스트레스 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거 하자 그러면 그래도 조금 따라하는 그런 편인데, 상담실까지 와가지고 스마트폰은 상담 끝난 다음에 해야 돼 이러면은 아이들이 또 이제 입이 주전자 걸릴 만큼 이렇게 또 튀어나오는 애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담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공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부모들하고 자녀하고 관계에서 자녀들이 오갑되는 감정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 손자가 이거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는 이 컴퓨터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락을 걸어 놓잖아요. 락을 뭐 밤 9시면 9시, 10시면 10시 딱 꺼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림에 엄청 소질 있고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본인이 알아서 오갑을 했잖아요. 엄마가 아무래도 부모가 세니까 그때는 엄마한테 도전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는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해서 엄마한테 막 소리치는 거죠. 이제는 정말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애가 큰 소리를 치면서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게 하냐. 정말 절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안 먹고 엄마하고 소통 불가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도전이죠, 지금. 엄마한테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현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제 자녀들이 디지털 사용 시간에 대한 현명한 그것도 좋지만 사용법이나 애들이 심정에서 애가 지금 시간에 이걸 뭘 쓰고 있는지, 그림을 왜 컴퓨터로 그려야 되는지, 또 우리 아이가 어떤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아니면 이 게임을 통해서 애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초보적인 거는 좀 알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오갑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만약 오갑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같이 언더스탠드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 애들이 그렇게 오갑되지는, 계속 오갑이 쌓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사춘기 때나 이럴 때 크게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선생님 말씀에 참 많이 동감하는 게요. 이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특히 1학년 이렇게 입학을 하면 아무래도 엄마의 손을 떠나잖아요. 유치원하고 또 다른 곳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한 반에 30명이라 그러면 핸드폰이 있는 애가 10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어릴 때 핸드폰을 가지면 안 된다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거의 핸드폰이 그냥 가방의 하나의 일체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거의 다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이제 겨우 7, 8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여러 가지의 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핸드폰을 안겨준 부모들은 그 핸드폰의 기능이 알고 있는 게 그냥 게임이겠지, 유튜브 보겠지,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지 얼마나 많은 소통 창구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나마 이제 부모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억압이나 이거 안 돼, 시간으로 그냥 이거 했으니까 끊어 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르지만 조금 크다 보면 부모가 모른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더 많은 방법과 더 많은 창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부터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만 강압적으로 가는 거죠.
너 지금 몇 시간 동안 가지고 노는지 알아? 뭐 이런다든지, 공부하면서 그걸 왜 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게 돼서 많은 조금 이렇게 젊으신 부모님들은 그거를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논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쁜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자기 개발 쪽으로 간다고 생각은 잘 못하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라던가 인터넷에 대해서 소통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조금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금 고학년으로 되면 단순히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만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뭐 유튜브에서 19금이 아니더라도 대화 창구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막 성인하고도 넘나들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모님이 좀 아시고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특히나 또 게임 쪽을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어느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검색해 보신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인터넷 그 중독 관련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상담 들어올 때 애한테 너 폰 뭐 까는지 이렇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아이를 만날 때 인터넷으로 만약에 조금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오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폰을 들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랑 나랑 우리 폰 게임 얼마나, 너는 주로 뭐 하는지 이렇게 서로 우리 얘기해보자 하면서 본인이 깔고 있는 걸 그러면 막 자랑하듯이 보여줘요. 난 이 게임도 있고요. 이 게임도 있고요. 하면 솔직히 모르는 게임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게임이야 하면 본인이 막 설명하거나 아니면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다 보면 진짜 조금 이렇게 어린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수위 높은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간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게임에 주로 하고 있는지도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선 보시는 게, 무조건 조절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하나 더 얹으면 진짜 무지한 게 위험한 것 같아요. 모르면은 그냥 어른들은 억압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스마트폰이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고 안 좋은 쪽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푹 빠지면 뭐 게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누적되면, 초등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중학생만 돼도 중학교 가서 상담해 보면 아이들이 학교 뭐 등교 안 하는 아이들도 많고, 어떤 아이는 아예 뭐 12시에 학교 오고 맞아요. 막 밥 먹으러 와가지고 한 교시 하고 가고 그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집이 막 불우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생활 패턴이 아침에 8시 이렇게 못 일어나는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뭐 새벽 4시에 자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장사가 아닌데. 하루 정도야 그렇게 뭐 해가지고 엄마가 막 닥달해 일어나서 학교 올 수 있지만, 그게 누적되고 나면 이 수면 패턴도 습관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11시야. 근데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 하시고 이러면은 아침에 이제 한 말씀 하고 나가시겠지. 야, 얼른 학교 가.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엄마 나오고 나면 뭐 진짜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학기에 어떤 중학교 가서 집단 상담을 했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순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복지사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걔 오늘 안 왔대요. 이러는 거예요. 갔더니 집단 상담인데. 그래서 오늘만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3번을 안 온대요. 그랬다가 어떨 때는 12시에도 오고 이러는데, 가만히 봤더니 얘가 뭐 무슨 나쁜 쪽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건 아닌데 밤에 엄청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다 바쁘시고. 그러니까 애가 학교 간지 안 간지도 학교에서 연락이 안 가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뭐 긍정적으로 쓰더라도 이 수면 패턴이 완전히 불규칙하게 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늦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당연히 학업 성취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학원 안 다녔, 뭐 다니고를 떠나서. 그러면 공부할 재미가 없잖아요. 학교 온다는 자체가 뭐 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친구도 사귀고
또 공부에 대한 재미도 붙이면 겸사겸사 좋은 건데, 여기서 약간 제가 곁다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독일에 사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자녀하고 있는 그 브이로그를 올려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이가 기침을 항상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의사를 당연히 소아과 의사를 찾아갔겠죠. 찾아갔더니 소아과 의사가 이러더래요. 아이 몇 시에 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요 뭐 밤 11시에도 자고 뭐 자정에도 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병원 안 데려오려면 7시 되면 무조건 재워라. 그래서 아이를 약간 강압적으로 7시에 딱딱 재웠대요. 계속. 그러니까 감기 안 달고 산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모가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중학생이었는데 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애를 찾았어. 찾아서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그 가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뺏어가지고 애 보는 앞에서 망치로 그걸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느낌이 딱 들었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자기 몸이 부서지는 그런 그렇지. 감정이입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뺏어가지고 망치로 때려 부시는데 나를 때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집에 안 살아 그러고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런 집들이 가끔 있어요. 스마트폰이 비싸고 싼 걸 떠나가지고 홧김에 창밖으로 집어 던지거나 이러면 막 액정 나가버리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일단 살리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싸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걸 자기하고 이렇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상처를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분노하고 격노하더라도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몰상식보다도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안 하고도 아이를 훈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세대가 지나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는 라디오 켜놓고 공부하는 거에 때문에 부모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면 지금은 좋은 쪽이든 뭐 안 좋은 쪽이든 아이들이 손에는 스마트폰을 항상 쥐고 뭐 책을 보거나 옛날 볼펜 돌리듯이 좀 보다가 또 스마트폰 뭐 까똑 울리고 뭐 뜨륵 울리면 또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공부를 하고 있어도 부모가 계속 손에 스마트폰만 잡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잔소리 또는 통제 뭐 이런 게 이제 결국 아이들의 마음속에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럼 아이도 이제 분노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문명의 그 이기로서 개발된 건데 관계 안에서는 이게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갈등제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대요. 과연 이런 모바일 인터넷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막상 써보고 나니까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이 전반적으로 삶을 편리하게 해주더라 그런 답변을 많이 했고 두 번째가 뉴스나 아니면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해줘서 좋다 세 번째가 그걸 통해서 정보나 지식을 얻게 해줘서 좋다 옛날 같으면 책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검색 키워드만 딱 해도 하여간 그게 가짜 지식일지 진짜 지식일지 모르냐면 쫙 뜨잖아요. 거기서 내가 다양하게 읽어보고 아 저거는 너무 한쪽으로 경도됐다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몰랐던 것도 빨리 알 수 있고 특히 요즘 이제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 검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딱 이렇게 꽃 딱 비치면 물론 100% 이거다라고 나오는 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68%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좋다고 이제 기성세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밴드라든지 각종 뭐 SNS 커뮤니티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연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오히려 이 모바일 통해서 더 넓힐 수 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요즘은 사회 문제 같은 것도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 청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옛날 같으면 다 종이 들고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뭐 청원을 한다든지 뭐 건의를 한다든지 할 때 누구든지 거기에 자기 인증해가지고 들어가서 국가기관이든 뭐 이런데 저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품을 팔거나 시간품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방 안에서도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요즘은 워낙 뭐 인공위성이나 또는 길거리 뷰 같은 게 이제 다 찍혀 있으니까, 네, 내가 물론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스페인에 어디가 있다 그러면 검색하면 그 도로 모습이나 이런 게 최근 정보로 해서 짝짝 뜨니까 이 거리는 저렇고 저기는 저런 풍경이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 활발화되면서 SNS, 뭐 페북이나 인스타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광고 같은 게 돼가지고 부수입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이득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영상이 됐든 정보가 됐든 거기에는 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제 선정성과 폭력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거를 AI가 필터링 한다고 하지만 유튜브만 해도 하루에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전 세계에서. 그걸 과연 다 필터링이 되겠느냐. 분명히 거기에는 뚫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정성 같은 경우만 해도 해마다 이게 지금 이게 2013년 통계인데 선정성적인 그런 컨텐츠에 노출된 게 예를 들어 컨텐츠가 100개라 그러면 20개가 선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올라갔겠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많아졌겠죠. 근데 페북 같은 데도 요즘 들어가면,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일부러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냥 란제리 입고 막 그냥 자기 걸 그냥 찍어서 얼굴도 저 블러 처리나 모자이크 안 하고 막 올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저기 뭐 팔로워도 늘고 조회수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마 광고가 붙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광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정성과 폭력성이 무분별하게 이제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부모들이 그걸 알아서 통제를 하든 그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참 이게 자동차 사고를 안 당하려면 자동차를 안 타야 되는데 자동차를 안 타면 부산까지 또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이거를 지혜롭게 쓰느냐, 그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간 뭐 간단하게나마 디지털 관련해서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뭐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수다를 떨면서 혹시 무엇을 느끼시거나 무엇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어떤 긍정적이건 어떤 발전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문화가 발전하던 사회가 발전해도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조심성과 주의성은 본인이 해야 될 문제인 거고, 좀 긍정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거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한 가지만 얘기할 건데, 이 아이들하고 스마트폰 중독성 문제가 있는 아이들하고 지지체계를 형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는 이게 충동성 수준이 높을 수 있고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대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분출할 것으로 스마트폰이 가상 세계를 손톱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대요. 그래서
장기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전전두엽의 그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 혼자서 행동을 조절하고 스마트폰 사용 대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매우 힘들대요.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아이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이하고의 특히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일수록 부모들, 특히 자녀, 남자 아이일 때는 저는 고객들이 대체로 남자 고객들이니까 남자 고객들이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는 고객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만약 아드님이라면 친구가 되세요. 아드님하고 높이에서 친구가 돼서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가 아빠한테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아동일수록 부모님들이 여자든 남자든 부모들이 아이와 친구가 되고 아이가 마음의 문을 언제든지 열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안 돼도 어머니나 부모들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자기 본인의 그 욕구나 이런 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중독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그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평하거나 또는 그걸 뭐 창조하거나 또는 뭐 조작할 수 있도록 관습을 이제 아우르면서 가르쳐 주는 그런 건데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도 필요한 세상이 됐다. 이제는 막연히 그냥 기계 문명이 주어지면 매뉴얼 따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마음대로의 어떤 사용 가치관이라고 할까? 의미를 파악하는 그게 이제 들어가야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쓰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요즘 뭐 AI가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이제 공포감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세상이 앞으로 10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디지털은 계속 발전할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고 어떤 거는 또 거리두기를 할 건지 그런 게 기성세대부터 이루어져야 자녀들에게 막연히 잔소리가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걸 못하면 이제 화내고 뭐 역정내고 뭐 짜증내면서 감정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소통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통이 더 나빠지고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는 상담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부모나 또는 자녀 또 가족 상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한번 메인이 아니더라도 서브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간 2주 만에 뵈서 오늘 활발하게 토론을 해주시고 수다를 해주셨는데 다시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